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의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로 네 번째 강의로 전후 일본 경제의 개관 1985년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985년을 기점으로 삼은 이유는 이게 바블이 시작되는 시작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뉴욕에는 플라자 호텔에서 85년도에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독일, 일본의 강요들이 모여서 하나의 합의를 한 것이 이 플라자 합의인데, 쉽게 말하면 당시 미국 정부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일본과 독일이 엔을 말하자면 약화시키고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이 플라자 합의고, 두 번째는 그로써 일어난 버블 경제. 1989년 말에 일본의 그 NK 지가 지수는 지금도 정보 못하는 최고봉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잃어버린 20년 깜깜한 터널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그 와중에 옛날에 일본에 있었던 토지 신화, 말하자면 토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토지에 투자한 것은 손해나지 않는다는 이 토지 신화가 깨져서 말하자면 일본의 바블의 그 붕괴는 주가뿐만 아니라 이 토지에서도 큰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회자되었던 잃어버린 20년, 그건 장기 침체죠.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도 그 일본 자민당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바블이 외국의 요인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IT 버블이 있었고 또 붕괴됐었고, 그 다음에 리만 쇼크 이후에 계속 금융에 포커스를 둬서 금융을 완화해서 결국은 지금 돈을 시장에 풀어대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구사하는 그런 6가지 포인트가 이번 세션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이 부른 세계적인 5대 국가의 수상과 재무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합의를 이룬 것인데, 말하자면 이거는 그 외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어마어마한 적자에 시달렸고 그것을 내부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달러를 약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나카소네는 미국의 요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아예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내수 주도형의 공공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정을 실시하고 나아가서 미국과의 국제공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행은 사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그런 중앙은행인데, 이때부터 일본은행은 정권에 발을 맞춰서 단계적으로, 이게 일본말로 고대부아이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을 상대로 할 때 매기는 이자율입니다는 결국은 그 정부 금리죠. 이 정부 금리를 낮추겠다. 최종적으로는 2.5%까지 내려갑니다만은, 이러므로써 장기적으로 이자가 싸짐으로써 돈이 풀리는 금융 완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1985년에 정점을 찍었을 당시에 환율을 보여주는 겁니다만은, 당시 1달러가 140원 넘게 달러가 강한 거였죠. 근데 1988년 가게 되면은 1달러를 90엔밖에 못 사니까 그만큼 엔이 세지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일본의 엔다가였었죠. 달러가 약해지니까 말하자면 일본 물건은 미국 시장에서 비싸지고 미국 물건은 해외 시장에서 싸지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반드시 성공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에는 바블이 그때부터 형성되는데, 바블은 사실은 경기 자체가 팽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컴포짓 인덱스가 1986년 12월부터 91년 2월까지 약 4년, 한 51개월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보기 드문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 경기의 호조, 그리고 그 많은 소비 현상 같은 사회 현상까지를 전체를 뭉뚱그려서 일단은 바불 경기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이때 일본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 일본 표현으로 화폐적인 착각, 사람들이 돈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리면은 제가 89년에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가 바로 바불 경기였었는데 그때 일본 말로 버블 신사란 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버블 속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버블 신사인데 이런 지갑에다가 보통 100만 원 이상씩을 가지고 다니는 게 상식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100만 원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갑에 1,000만 원 이상씩 가지고 다니는 그런 그야말로 돈을 물수로 쓰는 시대. 이런 상태에서 토지, 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바불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일본에 모두 좋은 것은 아니었고 결국은 일본 앵이 세지는 엔다카 불황이 생겨서 수출 산업이 대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국내에서 생산 못하겠다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제조업이 일본 국외로 나가게 되고 일본 돈이 쓰인 관계로 해외 부동산, 뭐 록펠러 센터를 산다, 세계 유명한 그림을 다 산다, 뭐 하와이 골프장 다 산다 이런 그야말로 거대한 그런 투기붐이 또 불게 됩니다. 이걸 한번 그 모양을 차트로 보게 되게 되면은 1989년 마지막 날 정시가 닿는 날 일본 그 평균 주가는 38,915원을 찍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영원히 못 돌아가는 그야말로 에베레스트 산맥의 정점 같은 것인데요. 지금 최근 2만 원대 정도 가 있거든요. 많이 회복된 것입니다만은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주가가 내내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주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붐도 마찬가지로 꺼져서 보통 바블이 깨졌다 할 때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만은 동경권, 오사카, 나고야 같은 주요 권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 결국은 주식 시장이 깨지고 부동산 시장이 깨지는 그런 거대한 그런 충격을 일본에서는 이제 바블이 깨지는 모양을 보는 건데요.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 신화가 붕괴가 됩니다. 이 토지 신화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90년 바블이 붕괴되는 약 40년, 50년의 시기에 일본에서 주가는 영원히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면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일종의 믿음이 토지 신화인데 이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 신화에 사실은 정부가 마지막에 석유를 붓듯이 불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1985년에 일본 국토청이 수도권 개조 계획이라는 것을 공표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경권에 오피스를 2000년까지 약 5,000 헥타르를 짓겠다. 초고속 빌딩을 약 250동분을 짓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 계획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부동산 회사, 제네코는 제너럴 컨스트럭션, 대규모 건설 회사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버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것에서 필요한 거는 땅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데에 개발업자들이 땅을 때로는 굉장히 강제적인 그런 행동으로 땅을 확보해서 싹 밀어붙이고 새로운 부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그 바블 신사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소위 바블의 세 업종, 즉 건설업, 부동산업 그리고 논뱅크, 즉 은행이 아닌데 부동산 금융원은 많은 종류의 회사들이 여기서 많이 그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가를 보게 되면은 1998년 피크 시기에 2,797조 엔 이건 진짜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약 30경원입니다. 그것이 불과 한 8년 만에 반토막 아래로 내려가는 그야말로 부동산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해외에서 흔히 일본의 바블의 파괴를 생각할 때 주식과 부동산을 떠올리는 연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모든 나는 것은 떨어진다고 하고 모든 풍선은 깨지게 된다고 본다면은 그것이 언제 시작이었는가? 그건 아마 1990년 3월에 오오쿠라쇼, 지금은 일본이 바뀌어서 재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가장 힘 있는 데가 오오쿠라쇼였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은행국장이 발표를 합니다. 토지 관련 융자를 규제하겠다. 특히 융자 총량을 규제하겠다. 말하자면 풀린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정부가 아닌 일본 은행에서도 이렇게 신용이 붕괴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할 수 없이 금융 희귀심에, 즉 돈을 다시 흡수해서 대출을 더 이상 억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것이 결국은 바블 파괴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89년 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39,000엔 찍었던 일본의 평균 주가는 4년 후인 89년에는 막 60%로 가격이 내려가는 대폭락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풀린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돈을 거둬들일 수 없게 된 것이죠. 융자가 해소가 안 되고. 그렇다면 어디가 타격을 받겠습니까? 돈을 무모하게 푼 그런 은행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98년 12월에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거대한 선과 같은 일본의 기관들, 홋카이도 북해도 척시은행,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도 엘리트만 간다는 일본 장기신용은행, 그다음에 일본 채권신용은행, 그다음에 일본의 4대 증권회사, 5대 증권회사인 상이오증권, 그다음에 야마이치 증권, 이런 은행 및 증권회사들이 한꺼번에 파탄나게 되는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명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당시 4대 은행으로 굉장히 인재가 많이 몰려 있었던 야마이치 증권의 사장이 울면서 기자회견하게 하면서 은행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제발 우리 은행원들만은 좀 고용을 해달라고 우는 모습이 아주 대서특별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블 파괴를 비주얼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의 길을 걷게 되는 건데요. 조금 아까 우리 본 39,000원행을 찍었던 89년 말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20년 되는 2010년까지 주가가 계속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 귀에 익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우선은 그 중동에서 그 완간 그 전쟁이 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고베를 중심으로 하는 한신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또 터지는 거 우리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통화 위기가 생기고, 우리 한국도 그 와중에 IMF 라는 사태를 한 것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야마이치 증권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연쇄 도산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일본 정부는 또 전부터 약속했다는 이유로 소비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2003년경 그때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위 IT 버블이 깨져서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되고, 2007년 8년에 가서는 미국에서 다시 리만 쇼크가 벌어져서 이것 또한 세계 금융권을 흔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우리가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한 이런 연쇄적인 세계적인 사건, 일본 국내의 사건, 그리고 이런 재난들이 겹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결국은 이 커다란 재앙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지금도 잃어버린 시기를 걷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하면은 잃어버린 20년은 국내 사정, 국외 사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97년에 아시아 통화 위기가 있었고, 2001년에 뉴욕의 빌딩들의 비행기들이 그야말로 폭파하는 그런 동시다발 테러가 벌어졌었고,
2002년부터 8년까지는 잠깐 일본이 경기가 회복돼서 이자나미 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2008년에 그 이전부터 이미 일본의 서브프라임 사태부터 시작해서 리만 사태로 끝나는 리만 쇼크로 이것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2006년부터는 세계 전체가 동시 불황을 겪게 되고요. 드디어 2011년부터는 일본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까지 겹쳐서 국민 총생산, 무역수지, 통화수지, 국채 모든 지표가 다 악화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IT 버블이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거대한 버블이 일본에서 터지고 다시 2002년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IT 버블이 붕괴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있었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진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그런 수요 투자가 이상하게 비정상으로 고조하는 소위 말하는 닷컴 버블, 인터넷 버블이 99년부터 주가가 깨지게 되면서 터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2000년 12월부터 조금 시차를 두고 발생해서 2002년 11월까지 일본의 IT 버블이 깨지면서 일본은 이거를 평성, 지금의 해세죠. 평성의 3차 불황이다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아까 버블 얘기하면서 일본의 그 금융 완화, 돈 푸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굉장히 특이하게 세계에 아무런 그 사례가 없는데 양적 금융 완화를 했다가 지금은 아베 정권에서 양적 질적 금융 완화라고 굉장히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개념의 용어들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적 금융 완화는 퀀티티티브 이징, 돈의 양을 풀겠다 하는 건데, 일본은행이 2002년 1년 3월부터 2006년까지 한 5년 이상 실시한 건데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하는 금리로 돈의 양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좌 예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당좌 예금은 모든 시중은행, 상업은행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기게 됩니다. 당좌 예금으로. 그래서 당좌 예금의 양을 잔고를 늘리게 되면 돈이 시중에서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당좌 예금의 그 잔고량을 확대시킴으로써 그걸 풀게 되는 국채사는 그런 금융 완화고요. 예, 양적 금융 완화가 2006년에 일단은 끝나게 됩니다만은 다시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적 및 질적 금융 완화라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금융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본은행이 2013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독립적인 일본은행은 아베 정권에 들어서 상당히 정부에 협조하는, 그래서 독립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협조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그 조작 대상인 종래의 그런 그 무담보 콜 같은 그런 수단이 아니라 작은 공급 양을, 소위 일본에서 말하는 마니터리 베이스를 양쪽으로 변경시키는, 시중에 풀린 돈이 140조 엔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양의 목표를 정하는 양적 금융 완화,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 중앙은행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즉 장기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인달지,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장 투자 신탁,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는 과거에는 정부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리스크 상품을 중앙은행이 사들임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그런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금융 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에서 말씀드린 전후 경제 역사를 세 개의 키워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에 의존해서 많은 혜택을 본 일본이 비용도 지불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하자면 1985년 이후의 경제에는 그 미국에 대한 의존의 비용을 플라자 합의로 의한 버블 깨짐, 그 다음에 IT 버블도 다 미국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련 토지에 대한 애착, 토지 신화가 붕괴됐다. 지금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부동산업이 굉장히 위축된 거, 그리고
또한 이런 한국에서 보이는 아파트 신화, 이런 말하자면 토지, 부동산에 대한 신화가 애착이 굉장히 침체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그 세계적으로 말해지는 막 일본 사람이 듣기 싫은 말, 이 잃어버린 20년에서 완전히 탈피를 못했다.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상실됐고, 게다가 이것이 우연히도 이 소자 고령화 겹쳐가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의기소침해지고, 결국은 그 와중에 일본은 세계 제2에서 제3의 경제cường국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금융 완화가 지금도 지속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돈을 시장에 풀어대는 어찌 보면 일변도의 지금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을 키워드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